네, 됐습니다. 127번부터 볼게요. 127번.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느끼는 현상.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꾸로 전이가 되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라프는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친화관계. 그 다음에 자유연상은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듣죠.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유연상을 하는데 거침없어야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게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는 다 아시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역량을 심어주는 거죠. 자, 128번 아까 문제 풀었고, 그 다음 129번 가겠습니다. 자, 뮤에스텍이 제시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관계의 기본 원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해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객관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배웠었던 아까 봤었던 몇 번입니까? 117번에 의도적 감정 표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객관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된다면 그건 의도적 감정 표현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말, 감정 표현은 좀 방향을 잡고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격려이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시점 3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분리해야 하며 자,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반응해야 된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이입도 하지만 적절한 반응도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심판하지 않으며 자,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뮤에스텍의 원칙 중에서 2번 문제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뮤에스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표현 욕구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자기의 속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한테도 그런 욕구가 있어. 너도 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네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너도 그거 지금 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표현 욕구를 자신에게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나 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0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즉 한 가정 내에 장애 아동도 있고 학대받는 아내도 있고 치매에 걸린 부모 등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이유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대받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무의 갈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의 갈등.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비밀 보장이라는 가치와 자, 생명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치의 갈등. 가치의 상충. 가치의 갈등이 아니라 가치의 상충. 가치의 상충.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의무의 상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의 상충은 자, 기관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고요. 기관에 대한 의무와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예를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은 안 돼. 그렇지? 예. 자, 그럼 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숙식은 안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이 내가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찾아왔어. 아빠가 계속 때려가지고 무섭다. 나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되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충할 때가 있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무의 상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 영유아 해외 입양처럼 사회복지사가 이제 여러분 얼마 전에 입양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었죠? 그 어린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떤 엄마, 국내에서도 해외 입양이 아니더라도 국내 입양에서도 엄마 입양한 아이를 굉장히 학대해가지고 애가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입양을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특히 해외 입양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의 대상으로 입양한 아동을 그렇게 삼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결과가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결과의 모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윤리적 갈등 중에서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권력의 불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갈등. 자, 권력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뭔가를 알고 싶고 또 자신이 결정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침해되었을 때 권력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몇 개 했어요? 5개 했죠. 5개. 예. 그쵸? 5개. 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결과의 모호성, 권력의 불균형. 그쵸? 총 6개만 알면 되는데,
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자, 전문적 관계 유지라고 했어요. 전문적 관계 유지.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깨진다 이런 경우로 얘기했지만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윤리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였는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다거나 뭐 친구 관계로 발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6가지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해당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접근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131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내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적 요소를 우리가 두 글자로 심리라고 얘기하고, 사회적 요소는 당연히 사회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것을 심리사회적 접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진 현재의 기능은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주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그 PI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그런데 심리사회 모델도 혹은 심리사회적 접근도 이 정신분석 이론이나 진단주의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 이론이나 진단주의의 맥을 같이 하죠.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사회 이론이 그 이전에 정신분석 이론과 진단주의 이론과 가장 큰 차이는 PI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PI. 자, 이건 뭐예요? 환경이고, person. 환경 속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한 개념이다. 자, 그걸 우리가 심리사회적 접근 방법,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자,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게 해주면, 행동이 변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 2번에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 자,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은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하고의 이 관계의 질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 관계의 질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성장한다라는 접근이죠.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첫 번째로 자,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져, 긍정적인 관심. 세 번째, 진실한 접근. 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관계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성장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이렇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중심적 접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건 세 번째 심리사회 접근을 설명한 거고 네 번째 과제 중심. 자 과제 중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단기 모델이에요. 단기 모델.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8회에서 12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과제 중심적 접근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구조화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구조화된 접근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과제 중심적 접근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 기법으로 이에 대한 모델과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공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할 것이다 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 기사를 보여주고 창밖을 4층에서 창밖을 내다보게 하고 또 4층에서 아래를 내려보게 하고 12층에서 창밖을 내려보게 하고 결국에는 63층 꼭대기층을 걸어보게 하고 맨 나중에 63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보게 합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차례차례 둔감화시키는 거죠. 공포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체계적 둔감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 점점 그 공포를 줄여주는 방식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거고 시연은 이 막연했던 공포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는 게 시연이에요. 시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계적 둔감화가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번 보겠습니다. 문제 별표 쳐주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자 1번 보겠게요.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 이런 게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적 사고, 그러니까 내적 사고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무의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사고와 갈등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의 변화를 줌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을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리적 변화와 사회 환경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 아까 우리 131번에서 봤었던 심리사회 모델이죠. 그 다음에 4번 리드와 앱스타인 사람을 알면 더 좋고 이 대표적인 학자이고 과제 중심 모델에는 리드와 앱스타인이 대표적인 학자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둔 단기 개입 문제에 초점을 둔 단기 개입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 모델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인본주의. 자, 인간을 중심에 둔다. 인본주의. 자, 1번. 과제 중심 모델의 이론적 관점은 인본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1번은. 자, 2번. 과제 중심 모델의 핵심을 다 담고 있죠. 단기 개입과 구조화된 접근.
3번. 문제 규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맞아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매 회기마다 클라이언트가 수행한 과제의 내용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과제를 수정 보완한다. 이것도 과제 중심 모델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5번 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부여 모델. 자, 임파워먼트 모델이죠. 1번. 사회복지사는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상황, 욕구 등 강점에 동그라미 치고. 자, 강점.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은 협력적 파트너십. 맞습니다. 협력적 파트너십,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강점과 협력적 파트너십.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동그라미 치시고, 자원을 엄청 강조합니다. 자원. 자,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준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변화시켜준다라는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 즉, 권한 부여 모델은 누가 변화시켜야 돼, 환경을?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네 번째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임파워먼트 모델인데, 즉 권한부여 모델인데 여기서 뭐라 해? 사회복지사가 환경을 변화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권한부여 모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136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41번까지만 할게요. 141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 모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 가겠습니다. 136번. 자, 점심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선후배 간 폭력이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자, 이에 대해 위기개입 모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위기개입 모델. 자, 여러분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해요.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위기개입 모델의 핵심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현실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위기개입 모델의 초점은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자, 볼게요. 1번.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자, 맞은 학생이 있어. 그럼 맞은 학생이 일단 더 이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재반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 이렇게 등치 큰 학생이 이렇게 등치 작은 학생을 막 학교에서 때리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다 판결을 내려야 되나? 아니지. 일단은 더 이상 못 때리게 해야 되지. 위기개입 모델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피해 학생이 위기에 대한 분노, 좌절감, 불안, 두려움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표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건 지금 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주관적 현실인 거예요. 주관적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폭력사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사정,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 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위기 개입에서는. 다각적인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각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얘가 얘 때린 거 본 사람, 얘의 입장, 때린 애의 입장, 담임 선생님의 입장, 평소 의견, 맞은 애의 입장, 뭐, 얘 부모는 얘가 왜 때렸을까? 부모의 관계는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지, 위기 개입 모델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돼. 얘 지금 성격 변화시킨 게 중요해? 얘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위기 개입팀의 일원으로 학생들에게 위기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디브리핑을 한다. 여러분, 디브리핑은 다운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 디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막 애들 뭐 모여들 거 아니야, 막. 그러면 빨리 집에 빨리 교실로 보내고, 일단 상황을 정리해 줘야 되죠. 이런 걸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거야, 디브리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모델 문제네요. 자, 인간은 개인적, 환경적, 인지적 영향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런 거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인지행동 모델. 자,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자, 인간은 누구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방식은 여러분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해결 중심 모델. 자, 해결 중심 모델에서 주로 개입 기술로는 예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예외 질문도 해당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이 약간 과거 경험에 대한 탐색을 중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간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균형 상태가 깨져 혼란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위기 개입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건 맞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번 답은 2번이에요. 1번하고 3번은 틀렸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4번은 맞았어. 이게 위기 개입 모델이긴 한데 자, 주요 개입 기술이 틀렸습니다. 관계성 질문은 해결 중심 모델에 해당하는 그 개입이에요. 위기 개입 모델에서 관계성 질문 같은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가족 문제 볼게요. 가족 문제.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생활 주기가 변화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가족생활 주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핵심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제가 제 외삼촌 얘기해줬죠, 외삼촌. 외삼촌. 제 외삼촌이 제가 어렸을 때 노총각이라고 막 집안에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저기 시골 해남에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선보고 하다가, 그때 이제 외숙모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외삼촌의 나이가 27살이었어. 지금은 37살도 그냥 집에서 얘기 안 할걸? 맞아. 그런 얘기 많이 올라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가족들이 세대가 모여 살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핵가족화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가족 생활 주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자, 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자, 1번. 초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 생활 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가족생활주의가 시작되는 것은 결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겠죠. 결혼과 함께. 근데 결혼과 함께 가족이 1차가 일단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기가. 자, 근데 그 1차적인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 오케이, 맞고. 첫 자녀 결혼 시작에서 막내 자녀 결혼 완료까지의 기간은 출산 장려의 수의 감소로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10형제예요. 10남매야.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째인가 그렇거든요. 8째인가 7째인가? 7째겠다. 근데 어쨌든 첫째 이모의 누나지, 누나. 근데 누나가 거의 우리 엄마랑 친구예요. 거의 비슷해. 예. 그리고 그 집 조카가 그 누나네, 사촌 누나네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자, 그 얘기도 뭐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가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첫애 보내고 둘째 보낼 때까지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것도 역시 핵가족화랑 관련이 있죠. 자, 여기도 아니다. 핵가족화는 너무 큰 범위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십시다. 자, 3번.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자녀 수가 감소하고 있어. 가족 생활주의가 변하고 있다. 맞죠? 평균 수명 진짜 증가하고 있죠. 옛날에는 60 넘으면 진짜 한가잔치를 다 했어요. 요즘 한가잔치 안 할걸? 칠순도 거의 안 하는 분위기던데, 요즘에는. 그래서, 왜냐면 한가잔치를 꼭 해야 되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가잔치를 했던 거거든. 근데 요즘에 60 넘으신 분 보면은 제가 볼 땐 거의 청년에 가까워요. 거의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엔 50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0 정도 돼도 되게, 여러분, 유재석이 50 아니야? 그쯤 됐을걸? 근데 지금 애들이 보는 런닝맨에서 뛰어다니고 있잖아. 옛날 같았으면 50대 되는 연예인이 그런 데 안 나오거든. 자, 갑자기 유재석한테 미안하네. 유재석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자, 어쨌든 4번. 새로운 가족 유형이 나타나면서 가족생활주기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가족 유형은 대표적으로 1인 가족, 1세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족은 혼자 사는 거고 결혼 안 하고 1세대 가족은 결혼했고 애 안 낳는 가족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한 두 부부가 그래요. 일부러 안 낳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9번. 최근 한국 가족 변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핵가족인가요? 핵가족입니다, 여러분. 핵가족. 자, 핵가족이고, 그러니까 근데 핵가족도 이렇게 부부와 미혼 자녀만 있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가족과,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세요. 자, 가족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핵, 확대, 기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가구가 있지. 그러면 전체 가구는 핵 가구도 있고 확대 가구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핵 가족도 아니고 확대 가족도 아닌 기타 가구, 여기가 다 기타야.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핵 아니면 확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핵은 부부, 그 다음에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 자, 확대는 부부
플러스 이혼 자녀가 아니라 기혼 자녀. 나 부부 플러스 기혼 자녀 플러스 기혼 자녀의 미혼 자녀. 이게 확대예요. 여기서 또 늘어나는 게.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가구는 아까 얘기했던 1인 가구. 그러니까 여러분 핵가족 확대가족 세대 구분을 하지 않아. 자, 여러분 핵가족에도 2세대가 있고 확대가족에도 2세대가 있죠. 그래서 2세대는 핵가족, 뭐 1세대, 2세대는 핵가족, 3세대, 4세대는 확대가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다 1세대잖아. 1인 가구.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형제 가구. 형제끼리 살거나 자매끼리 사는 가구. 그 다음에 조손 가구라고 들어봤어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뛴 그런 가족도 있죠. 자, 이런 데를 우리가 기타라고 묶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뭐 여기다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형적인 핵가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부와 미혼자녀를. 자,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지금은 1인 가구나 1세대 가구, 이 기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도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핵가족도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 줄어들고 있는 거고. 자, 이거의 의미를 잘 알아요. 핵가족 하면 다 핵가족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가족, 여기서 이제, 요 확대가족으로 확대를 못 한다라는 의미예요. 저 핵가족의 의미는.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부 미혼 자녀 세대가 아니라 1세대 가구나, 요 1세대 가구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1인 가구, 이런 게 증가하고 있죠. 자, 2번. 가족 주기의 변화로 자녀 출산 완료 이후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대 완료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출산을 했는데 한 40년 후에 자식이 결혼을 하니까. 옛날에는 20년 후면 결혼을 했었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답은 2번. 초혼 연령과 조혼인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자, 조혼인율, 빨리 결혼할 확률, 빨리 결혼하는 비율은 내려가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초혼 연령이 내려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초혼 연령은 올라가고 조혼 연령은 내려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 틀렸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 가족 가치관의 경우 부부 간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남편 주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남편 주도형이 줄어들고 있고 부부 공동형이나 아내 주도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선배 한 명도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밖에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자, 140번. 140번. 2세대, 3세대까지 확장해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계도라고 하죠. 가계도. 그래서 가계도에는 주로 뭐 들어가요, 여러분? 결혼, 그치? 출산, 이혼, 그리고 여러분 직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교육 수준도 들어갈 수 있고 종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는 요 세 가지가 들어가죠. 결혼, 출산, 이혼 이런 것들 해가지고 2세대까지 해가지고 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애 하나 태어났고 얘가 또 누군가와 결혼을 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2세대, 3세대 그리는 거 있죠. 이런 걸 가계도라고 합니다. 가계도.
자, 2번 생태도. 생태도는 뭐예요? 이거보다 좀 확장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뭐 회사 뭐 클라이언트가 다니는 클라이언트의 취미생활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뭐 종교활동하면 종교활동, 그다음에 뭐 친족, 이웃,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살아가는 생태라고 합니다. 생태. 쉽게 얘기하면 자. 경조사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경조사에 오는 사람들. 경조사에 오는 사람들. 여러분 공무원 되면 좋아요. 경조사 때 좋아, 사실은. 경조사 때 좋아. 그러니까 뭐 챙겨줘, 많이. 많이 챙겨줘요. 그리고 좋아요. 어쨌든 공무원이나 이제 공기업이나, 그렇죠? 저희 이모부 돌아가셨는데 저희 사촌 형이 KTX에 다니거든. 그러니까 젓가락도 KTX 거 쓰더라고. 좋더라고. 자, 그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표, 뭐 사회 뭐 지지망 격자로 하는 관계망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주로는 여러분 생태도하고 가계도가 시험에 나오죠. 14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41번이 생태도죠. 생태도. 자,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요. 가족이 외부 체계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외부 체계 관계에서 자원 교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생태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엔 여러분 한 190번이나 208번 요 정도까지가 끝내는 게 목표고, 2시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시간 되면 기출문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업 형태가 아니라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